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68세 여성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배우자를 잃고 10년을 혼자 사시다가 노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거죠. 주변에서는 다들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고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으셨으며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혼자 계시면서 그때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신답니다. 이게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황혼연애, 황혼재혼이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새로운 만남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환상에 속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사랑에 빠지면 왜 지옥이 되는지 7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좋죠. 어머니 외롭지 않으시면 다행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대합니다. 아무리 효자효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중에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둘째, 간병 문제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누가 돌볼까요? 새로 들어온 배우자가 제대로 간병을 할까요? 결국 자녀들이 떠맡게 되는 건 아닐까요? 셋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에,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배신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세 이상 재혼을 준비하는 어르신 중에서 자녀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70% 이상은 자녀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죠. 제가 아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씨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65세 여성분을 만나셨어요.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1년 정도 사귀시다가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세 자녀가 모두 반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 여성분한테 속는 거 아니냐,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시냐며 따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날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딸은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연락했으며 작은 아들도 예전만큼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식들을 잃었다고요. 명절 때 혼자 식사하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고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 자녀들이 아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치산자 선고를 신청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평생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낯선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 걱정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울까요?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려고 선택한 일인데 자식들한테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실제로 재혼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합니다. 절반 이상은 연락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고요. 일부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대가로 자식을 잃는다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녀 문제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새 배우자 역시 상대방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명절 때 뭐라고 할까? 재산 문제로 시비 걸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양쪽 자녀들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정작 둘의 관계도 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식들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크게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보호자지만 실제로는 친자녀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때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녀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껍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이 벽을 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순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에서는 재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재산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만남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재산을 모아가면 되지만 노년에는 이미 각자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요. 문제는 이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재혼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니까 재산권도 생깁니다. 상속권도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씨 할머니는 67세 남성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고 예금도 5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지방에 작은 집이 있었고요. 재혼 초기에는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만 반반 부담하고 재산은 각자 자녀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본인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갔어요. 이씨 할머니도 남편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자녀들은 전혀 병원비를 보태지 않았어요. 계모한테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태도였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씨 할머니 예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부부인데 빌렸다 갚았다 할 게 뭐 있냐는 식이었죠. 이씨 할머니는 나중에 본인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남의 자식 병원비로 다 쓴 셈이 됐으니까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후에 한쪽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친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재산 분쟁이 시작됩니다. 친자녀들 입장에서는 몇 년 같이 살았다고 부모 재산을 나눠 가져간다는 게 억울한 거죠. 특히 재혼 기간이 짧았을 경우 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황혼 재혼 후 재산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전체 가족 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조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씨 할아버지는 75세의 68세 여성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지 3년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유언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 할아버지의 세 자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3년 같이 살았다고 억대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2년 넘게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조씨 할아버지 장례식 때 친자녀들한테 쫓겨났고 지금도 재산 분쟁 중입니다. 이게 사랑의 끝입니다. 로맨틱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인 것처럼 대하다가 나중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재혼하면 통장을 합치자,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는 사랑을 독살합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재산 문제가 끼어들면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활비 부담도 문제입니다. 재혼하면 당연히 함께 살게 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로 다툼이 생깁니다. 각자 연금이 다르고 예금도 다르고 소득도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한쪽은 외식을 자주 하고 싶은데 한쪽은 아껴야 한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반대하면 싸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벌면 되지만 노년에는 정해진 수입 안에서 써야 하니까 더 예민해집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배우자가 함부로 쓴다고 느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랑이 식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서로 의심하고 다투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재산 문제는 반드시 재혼 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상속은 각자 친자녀에게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간병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황혼 연애의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대, 70대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죠. 처음 만날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때 법적으로 배우자는 간병 의무가 있습니다. 친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돌봐야 하는 거죠. 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70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요. 재혼 당시에는 남편분이 건강하셨어요. 함께 등산도 다니고 활발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혼 3년 차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거동을 못하시게 된 거죠.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의 친자녀들은 각자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치는 정도였어요. 결국 강씨 할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돌보게 됐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고 약 먹이고 대소변 처리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하루 종일 남편 간병으로 보냈습니다. 강씨 할머니 본인도 60대 후반인데 70대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어디 나갈 여유도 없습니다. 집에만 갇혀서 간병만 하는 삶이 됐습니다. 더 슬픈 건 남편이 강씨 할머니를 고마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면서 성격이 괴팍해져서 짜증만 내고 화만 냅니다. 밥이 맛없다, 물이 뜨겁다, 시끄럽다며 하루 종일 불평만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간병인이 됐다고요.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신답니다. 간병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칩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지옥입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고 밤낮이 바뀌고 배회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의심하고요. 젊은 자녀들도 부모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에 걸리는데 노년의 배우자가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 후 한쪽이 치매에 걸리면 대부분 요양원에 보내게 됩니다. 집에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듭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로 또 다툼이 생깁니다. 환자의 친자녀들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배우자는 친자녀들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돌봐줘야 합니다. 친자녀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간병 부담 때문에 재혼을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가 되고 로맨스보다는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간병인이 되어 남은 인생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본인의 건강도 챙기기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축하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체면도 없이 늙은이가 철없이 군다,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뒤에서 수군덕거립니다.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한다고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은 안 하나,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도 말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괜히 고생 사서 한다며 걱정하는 척 만류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는 아름답고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노인의 연애는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황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황 할아버지는 68세 여성분과 사귀고 계셨어요.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답니다. 지나가면서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저 나이에 데이트한다며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돌아가신 마누라 생각은 안 하냐, 자식들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 재산이나 뺏기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들었답니다. 결국 황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고요. 여자친구분도 주변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둘이 함께 있을 때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뭐라고 할까봐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잡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노인에게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혼한 경우는 더 심합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립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무슨 결혼식이냐, 조용히 그냥 살지,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재혼자 중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신고만 하거나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손주들 반응도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손주들이 부끄러워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숨기려고 하고요. 손주들이 새할머니나 새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거나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줍니다. 행복해야 할 연애가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재혼하고 나면 어색해합니다. 모임에 배우자를 데려가자니 어색하고 혼자 가자니 배우자 눈치가 보이고요. 결국 기존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얻었지만 친구들을 잃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웃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챙겨주던 이웃들이 재혼 후에는 거리를 둡니다.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대하고요. 노인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해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비웃습니다. 이런 시선을 감당하면서 사랑을 지켜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딜 자신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도 괜찮으신가요? 사랑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혼자 또는 한 사람과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방식, 텔레비전 보는 습관, 잠자는 시간,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늦잠 자는 걸 좋아하면, 한 사람은 깔끔한데 다른 사람은 지저분하면, 한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면, 젊었을 때는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평생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7세에 73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요. 재혼 전까지는 서로 좋았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만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봤어요. 윤 씨 할머니는 7시까지 자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윤 씨 할머니는 채소 위주로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메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은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윤 씨 할머니는 조용한 걸 좋아했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화장실 사용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둘 다 아침에 화장실을 오래 쓰는데 한 명은 기다려야 했어요.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서로 불편해했고요. 에어컨 온도 설정, 창문 여닫기, 불 끄는 시간, 모든 일상이 다 부딪혔습니다. 하루 종일 서로 눈치 보고 짜증내고 다퉜습니다. 윤 씨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고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라고요.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둘이 살면 2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모든 게 2배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탓하게 됩니다. 자유도 잃게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디 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고 누구 만나냐고 확인하고 언제 오냐고 연락하고요. 이런 게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시로 느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조금만 자기를 안 챙겨주면 서운해하고요. 상대방이 자기만 보고 자기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답답하고 숨막혀 합니다. 건강관리 방식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약을 많이 먹는데 다른 사람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한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병원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병원 가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따라가면 시간 낭비고 안 가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안일 분담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설거지는 누가 하나, 청소는 누가 하나, 빨래는 누가 하나. 매일 이런 걸로 다툽니다. 여자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고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명절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어느 집안 명절을 쇠느냐, 누구 집에 가느냐,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양쪽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익숙했던 생활을 바꿀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모든 걸 공유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유를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 수 있으신가요? 생활의 충돌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에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 또 이별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70대, 80대에 만났으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사별했던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상실감.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함께해야 하며 결국 또 혼자 남게 됩니다. 처음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그래도 자녀들이 있었고 아직 젊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이도 더 많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최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75세 남성분과 재혼하셨는데 5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친자녀들은 장례식 끝나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예금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슬퍼할 틈도 없이 재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재혼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외로웠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허전했다고요. 더 힘든 건 친구들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재혼하면서 친구들과 멀어졌었거든요.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하기도 어색하고요.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혼 때문에 관계가 나빴던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자녀들은 형식적으로만 연락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재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또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될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별 후의 재산 정리도 복잡합니다. 함께 쓰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금은 누구 몫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남습니다. 친자녀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싸우기도 힘듭니다. 결국 대부분 손해를 보고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 자녀들이 잘 챙겨줄까요? 대부분 챙겨주지 않습니다. 친엄마, 친아빠도 아닌데 왜 챙기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장례식에나 얼굴 비치고 끝입니다. 결국 재혼한 배우자도 외롭게 남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 명이 떠나면 남은 사람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별의 공포는 관계 내내 따라다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편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면 불안하고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마다 걱정되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애절하고 더 슬픕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에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별 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의 이별과 노년의 이별은 다릅니다. 노년의 이별은 회복할 시간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는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년의 사랑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고 삶의 활력을 얻고 누군가와 의지하며 산다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환상만 갖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각오하고 준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득하십시오. 자녀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십시오. 둘째,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혼인신고 전에 재산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상속도 각자 친자녀에게 한다는 걸 문서로 남기십시오. 셋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사귀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넷째, 결혼보다는 동거를 고려하십시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자 집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히 합치지 말고 각자 집을 갖되 자주 만나는 식으로요. 생활 충돌을 줄이고 자유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와 간병 문제를 미리 상의하십시오. 한쪽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요양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일곱째,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각오하십시오. 여덟째, 이별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법을 정하고 재산 정리를 명확히 해두십시오. 남은 사람이 곤란하지 않도록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노년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 재산 걱정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생활하면서 달랠 수 있습니다. 꼭 결혼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 2회 정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너무 부정적이었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황혼연애, 황혼재혼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실 거라면 현명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에 속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녀들과 소통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노년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온 상담심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층 내담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을 보며 한숨 쉬며 중얼거리진 않으셨나요? 나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 관계가 줄고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말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 대신 체념의 말을, 희망의 언어 대신 포기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제 상담실에 65세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씨는 35년간 회사를 다니시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동창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본인만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씨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그 말을 한두 번 하고 나니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집에 혼자 남았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씨가 정말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씨는 젊은 시절 기타를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58세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아이들도 다 컸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그래서 B씨는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너희만 잘 지내면 돼. 처음엔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자녀들도 점점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우울한 이야기만 하니까요. B씨는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다시 부정적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B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제 상담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나 참 늙었네 라고 중얼거린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요즘 애들은 몰라. 우리 때는 달랐는데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과거에 가둔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하려다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며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당신을 늙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을 굳어지게 만드는 주문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주문은 당신 스스로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대화, 즉 셀프 토크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평균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내면의 목소리로 표현됩니다. 문제는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까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동일화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나는 곧 늙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다, 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정체성이 하나로 축소됩니다. 나는 늙은 사람. 이 단순한 정의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말만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그만이야.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의 무의식적 힘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나는 늙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말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역시 나는 늙었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역시 나는 늙었어. 이렇게 모든 경험이 그 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그 말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을 때,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반향 효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결국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나는 이제 쓸모없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위로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다시 부정적인 말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여전히 활력 있는 사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유지되고 대화가 이어지며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내일을 설계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나는 늙었어 라고 말하면 내일은 더 늙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말하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삶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의 패턴을 깨고 긍정적인 언어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바꾸기 연습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는 늙었다.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하루에 3번만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땐 좋았지, 대신 지금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하며 과거에 머뭅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순간 현재는 불행해집니다. 지금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현재를 긍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중심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 5분 긍정의 자가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거울을 보며 해도 좋고 산책하며 해도 좋고 조용히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나는 소중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들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진짜가 됩니다. 뇌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말을 먼저 인정해주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일단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라고 부정하면 대화는 끊깁니다. 긍정의 언어는 관계를 연결하고 부정의 언어는 관계를 단절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 소리가 곱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건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는 건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말이다. 나이가 드는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성숙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여유가 생겼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실, 다른 해석,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2세 김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삶의 전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김 씨는 갑자기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거죠. 집에서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5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김 씨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잘 몰라. 그런데 그 순간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는 늙었을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한테 배우고 있어. 너 덕분에 다시 공부하게 됐어.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게임하는 법. 김 씨는 손자에게 배우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줄 때 김 씨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끝이야 라던 말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이야 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68세 박 씨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자 박 씨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외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웃분의 권유로 동네 댄스 동호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나? 이 나이에 춤을 춰?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에 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박 씨도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에 박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러자 정말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엔 기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었고, 석 달 후엔 공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출 때 박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박 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동호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회원이 되었고, 새로운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못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뭘 할 줄 아나 라던 말은 사라지고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72세 이 씨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가정도 잘 꾸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부부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내도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를 켜고 거실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제라도 제대로 대화해야겠구나. 그날부터 이 씨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대신 시간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우리 뭐 할까요? 처음엔 아내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계속 물어보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늙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히려 지금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나는 늙었어. 라던 말은 사라지고 아직 할 게 많아. 라는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세 분 모두 처음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었어. 내가 뭘 할 줄 아나.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삶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말을 바꾸지 못할까요? 왜 부정적인 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그 패턴이 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오래 반복하면 부정적인 회로가 강해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회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뇌는 여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에 만난 75세 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평생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안 될 거야. 어차피 소용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해요? 할아버지 말 들으면 제가 슬퍼요. 그 말이 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말이 손녀를 슬프게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정 씨는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야.
나는 괜찮아.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진짜가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 말했습니다. 안 될 거야. 대신 해볼 만해. 어차피 소용없어. 대신 그래도 해보자.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다음엔 잘 될 거야.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씨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정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했고 친구들도 정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꾸니 세상이 바뀌었구나. 아니,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구나.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 자신이거나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 항상 과거만 그리워하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행복해야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말이 먼저고 감정이 나중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방향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이 말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감정을 만듭니다. 우울하니까 우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한 말을 하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외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말을 하니까 외로워지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즉, 당신이 하는 말은 뇌의 화학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뇌를, 당신의 몸을,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화학 물질입니다. 제 상담실에 온 67세 최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 씨는 만성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 최 씨가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피곤하겠네. 식사하면서 밥맛도 없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실험해 봅시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최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식사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저녁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이 조금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었고 우울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놀라워했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지금은 약도 줄이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치유의 도구입니다.
말은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복이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들어오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나간다. 현대 과학이 2500년 전 공자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질병에 더 취약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도 짧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격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의 핵심은 바로 긍정적인 대화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 원망으로 가득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질병률이 높았고 수명도 짧았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매일 나는 늙었어, 나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몸이 그 말을 믿고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소중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말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가 활성화되고 노화가 느려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몸을 프로그래밍하는 코드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밝으면 말도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어둡다. 하지만 반대로 말을 밝게 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순환 구조입니다. 좋은 순환을 만들 것인가, 나쁜 순환을 만들 것인가. 그 시작점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땐 좋았지, 대신 지금도 좋아. 나중엔 힘들 거야, 대신 지금은 괜찮아. 현재형 언어는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둘째, 긍정형으로 말하세요. 부정문보다 긍정문을 사용하세요. 나는 못해,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나는 외로워, 대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 긍정문은 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부정문은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코끼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걸 지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불행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먼저 불행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해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감사형으로 말하세요.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도 아무 일 없네, 대신 오늘도 평온해서 감사해. 밥맛이 없네, 대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감사의 언어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말하거나 적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현재형, 긍정형, 감사형으로 말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해오던 말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조금 익숙해지고 한 달이면 자연스러워지고 석 달이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늙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나는 쓸모없어 라고 느끼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소중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처음엔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뇌가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몸이 그에 맞춰 반응하고 삶이 실제로 그렇게 변합니다.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이제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니까요. 그러니 먼저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보세요. 나는 늙었어. 이건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피곤해 죽겠네. 이런 말들을 적습니다. 저녁에 그 노트를 펼쳐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각, 알아차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겁니다. 앞서 적은 노트를 다시 펼치세요. 그리고 각 부정적인 말 옆에 대체할 긍정적인 말을 적어보세요. 나는 늙었어. 옆에는 나는 성숙했어. 이건 안 될 거야. 옆에는 해볼 만해. 나는 못해. 옆에는 나는 배우고 있어. 피곤해 죽겠네. 옆에는 오늘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대체 문장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대체 문장으로 바꿔 말하세요. 처음엔 번거롭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뇌가 새로운 언어 패턴을 학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세 문장을 말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는 충분히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하세요. 처음엔 쑥스럽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오직 당신의 뇌만 듣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21일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22일째부터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장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바꾸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오늘 좋아 보이네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함께 있으니 좋네요.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언어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한 긍정적인 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라고 말했다. 오늘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점점 긍정적인 말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힘든 날에 당신을 위로해 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말을 해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증거가 됩니다. 6번째 단계는 공유입니다. 혼자서 말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에게 제안해 보세요. 우리 함께 긍정적인 말하기 연습해 볼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응원해주세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지금 말 좀 부정적이었어. 다시 긍정적으로 말해볼까? 이렇게 함께하면 훨씬 빨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6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자각, 대체, 반복, 확장, 기록, 공유. 이 6단계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의 언어 습관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습관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제 상담실에 온 69세 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평생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관계도 좋지 않았고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했지만 그 경험이 한 씨를 바꿨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나 자신을 학대해왔구나. 부정적인 말로 내 마음을, 내 몸을 괴롭혀왔구나. 그날부터 한 씨는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서 말한 6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70년 가까이 해온 말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했고 매일 저녁 기록했고 배우자와 함께 실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불면증이 사라졌고 만성 소화불량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의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씨의 변화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지금 한 씨는 동네 노인정에서 긍정 언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함께 말 바꾸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내가 70년 가까이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천리길도 오늘 하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 이 한마디가 천리길의 첫걸음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한 달을, 당신의 1년을,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말을 바꾸는 게 정말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계신가요? 그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말이 정말로 삶을 바꾼다는 걸요.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바꾼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누적적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여전히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마다 다시 긍정적인 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 반복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2주차쯤 되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거울을 볼 때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표정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다시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아,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석 달이 지나면 말 바꾸기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된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언어가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친구들이 당신을 더 자주 찾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부정적인 당신은 거의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당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 변화입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제 상담실에 온 71세 조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평생 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욕도 자주 했고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자녀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말년에 혼자 지내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성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안았을 때 조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다. 그날부터 조 씨는 손자 앞에서만큼은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온 말 습관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자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꿔야겠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앞에서만 하던 좋은 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예전보다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했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70년 넘게 잘못 살았구나. 말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지금 조 씨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손자가 나를 바꿨어요. 아니, 손자가 나를 바꿀 기회를 줬어요. 결국 바꾼 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70대도 80대도 90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학습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단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늙어서 못 바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 자체가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세요.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어. 나는 여전히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돈,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매일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 생각,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고 당신의 행동과 일치할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니 먼저 말을 바꾸세요.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가 변합니다. 최근에 읽은 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인터뷰한 연구였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전자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예외 없이 말이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남은 인생을 부정적인 말과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과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당신이 오늘 한마디를 바꾼다면 인생 후반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 늙었어. 대신 아직 할 게 많아. 이 한마디의 차이가 당신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늙는 것은 생리적 변화지만 늙었다고 말하는 건 심리적 선택입니다. 생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심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말로 낭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로 채우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축복이 됩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은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이 모든 말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 영상이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아, 정말 말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처럼 부정적인 말 때문에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좋은 말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말을 전파하면 그 말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당신의 말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오늘 하는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다음 주의 당신을, 내년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늙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말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선택하세요.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성숙했어. 이 나이에 뭘 대신 지금이 적기야. 나는 쓸모없어. 대신 나는 여전히 필요해.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가 됩니다. 말은 현실을 만드는 주문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